지도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사태가 벌어진 초반에는 제2의 리먼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생기기도 했었는데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는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헝다 사태로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 이탈된 자금이 미국이나 중국 쪽으로 이제 빠져들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안들에 대해서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모처럼 어제 국내 증시가 크게 올라서 저도 빨간색 자켓을 입어봤고 또 위원님께서도 빨간색 넥타이를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먼저 어제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예, 이 동학개미 입은 입장에서 또 한국경제TV가 많이 이렇게 저를 갖고 방송하는데요. 일단은 어제 이게 주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 앵커도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상당히 다양한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저를 가지고 이렇게 넥타이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사이에 오징어 게임이 유행한다면요. 넷플릭스 드라마죠. 예. 그러면 이제 연방부채 유예 문제가 한 2달 정도 이제 연장이 됐는데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 관점에서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오징어 게임 관점에서요. 네네. 일단 하나가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좋지 않은 걸까요? 네. 사실은 그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렇게 월가랑가 이렇게 통화하다가 예. 한국의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좀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졌기 때문에 오늘 전 앵커한테 질문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결론이 낼 때까지 방송이 끝날 때까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름 휴가철이 끝나고 10월 달 미국의 피스칼이요 재정의 그 회계 연도가 시작될 때는 정책 변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최근에 그 미국 증시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글로벌 증시가 미국의 그 정책 불확실성 변수에 완화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악화되면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재 회의년도 앞두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7월 말에 트럼프 정부 때 2년 정도 이렇게 유예가 됐던 이 문제가 지금 가장 관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문제가 증시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되고 또 페드 입장에서도 재정과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 파리스 믹스 부분의 조화 부분에서 통화정책의 테이퍼링 문제도 그 시기가 결정되는 이런 변수인데요. 아무래도 그 앨런 회장의 그 강도 있는 경고를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협상에 있어서는 공화당에 이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디폴트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번 주 들어서는 이게 타결되지 않을 때는 경기 침체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강도 있는 조정 속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역시 정책 불확실성 변수는 해소된다. 미국은 그 디폴트를 선택하지 않는다 하는 입장을 누누이 이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디폴트가 될 때는 공화당도 책임 논의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3가지 내용 중을 그동안 얘기했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방부채 관련해서는 이제 아예 그냥 폐지하자. 이게 이제 앨런 재무장관이 주장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유예 연장. 이게 이제 공화당 아니죠. 2009년 8월달에 이것을 2년 정도 2011년 7월 말까지 했을 때 유예 연장 이렇게 되고요. 이건 이제 적용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상향하는 안내. 이게 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죠. 근데 오늘 그 얘기는 단순히 유예 연장이 안 됩니다. 유예 연장이 아니고 유예 연장 2개월 동안 연장시키되 지금 꽉 차서 상한을 꽉 차서 하기 때문에 유예 연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소폭 상향 조정했죠. 소폭 숨통을 터정했죠. 그래서 2와 3의 절충안이다. 이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우리가 디폴트 우려가 완화됐다면 사실 국채 금리가 많이 떨어져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상한이 한 4,800억 정도 이렇게 상한됐기 때문에 오늘 뭐 국채 발행 때문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이제 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1.57, 1.57대까지 가져가서 이게 오늘 이렇게 장 초반에 시장 전에는 1.51까지 이렇게 됐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루에 1.51에서 1.57까지 이렇게 되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포인트가 굉장히 좀
향후의 그 연방부채 유예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할 대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2와 3의 절충안이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책 불확실성 변수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거든요. 항상 이게 명분과 실리가 문제다 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 공화당 입장에서는 실리를 챙기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지키는 거고 이런 측면인데요. 아마 그런 것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협상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코스피가 지난주에 3천 정도는 붕괴된 가능성 이런 것을 제목으로 먼저 달아가지고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혼을 났는데요. 이게 한 2,900선까지 떨어졌죠. 근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 3천선 재진입할 때 7대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한 가지 거쳐가는 상황인데요. 2,900 입력하자마자 또 이렇게 작년에도 그 1,457 떨어질 때 1,000m로 떨어진다 했던 뭐 이렇게 증권사에 경류 있는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2,600 떨어진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 그 동학개미 미부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증시는 우리 국민들의 동학개미 볼 때 이분들이 뭐 현명하냐 똑똑하느냐 아니면 뭐 폐업하느냐 여부와 관계없이 그분들도 다 소중한 자산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가가 떨어질 때 안 좋을 때 비관론을 이렇게 해서 2,600까지 이렇게 하락한다 하니까 더 이렇게 증시가 혼탁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측면에선 정책 불확실성이 앞으로 지속되느냐 이거는 타결이 된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펀더멘탈이 훼손됐느냐 하는 거를 좀 보셔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매크로 사이드의 경기 문제고 마이크로 사이드의 기업들의 실적인데요. 이제 이번 달에 3분기 성장률이 이렇게 미국의 속보치 대부분 국가들은 이제 10월 달에 발표되는데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에 발표되는 3분기 속보치 그리고 지금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는 아직 본격화되고는 아닙니다는 오늘 그 삼성전자 얘기도 했습니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기업들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 가지고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너무 2,900 임박하니까 또다시 2,600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시각들 이런 시각들은 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분명히 연방 부채 상한 유예 연장으로 디폴트 우려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는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많이 올랐는데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우리가 유예 연방 부채 상환 적용 유예에 대해서 정확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리가 연방부채 유예 문제 상한제를 제도하는데요. 미국은 이제 페더럴 국가입니다.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국가이기 때문에 제각각 맡겨놓으면 더 쓰겠죠. 재정이라는 건 정치인들은 국민에 뽑아주는 거기 때문에 제각각 이렇게 맡겨주면 미국 같은 경우 연방 국가에서는 연방부채가 치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캡을 씌우는 게 연방부채의 상한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 유예다라는 것은 유예 그 기간 동안은 상한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의 연방부채 상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22조 달러입니다. 근데 이제 2년 동안 트럼프 정부는 막 썼습니다. 막 썼습니다. 네. 오늘 이게 민주당 정부에서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금 디폴트가 되는 거지 실제로 민주당 정부에서는 누가 이렇게 사실 디폴트 우려를 만드는 거냐 하는 측면에서는 공화당 당신네들이 쓰지 않느냐 민주당 정부 지금 해봐야 8개월도 안 됐다. 무슨 얘기냐 하는 입장의 얘기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예가 이렇게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정부가 막 써가지고 지금의 28조 4천 달러가 된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단순히 유예다 연장이다 이렇게 하면 요 선에서 벗어나서 이미 꽉 썼기 때문에 더 이상 적자 국채가 발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은 뭐냐 하면 7월 말 시한이 되면서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다 썼죠. 거의 다 써가죠. 네. 그러면 유예한다 그래도 재원이 어디서 남습니까? 보유한다 하고 그다음에 적자 국채 발행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유예 연장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사실 그 4,800억 달러 상한을 올려놓으니까 어떠냐? 지금 이제 써이죠. 바닥이 났으니까 써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자 국채의 발행에 숨통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예 연장하면 디폴트 우려가 완화됐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확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적자 국채 발행이 증대되니까 자 채권 발행 시간에서 채권 발행 물량이 많이 나와 만들 서프라이가 증가해 반드 프라이스 채권 가격이 떨어져 반비례 가격이 있는 국채 금리 올라가 이런 쪽에 되는 문제거든요. 이런 것을 사실 뉴욕 특파원들이 이렇게 다른 언론사에도 적편달이 제시하지 않는 이런 문제인데요. 바로 그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디폴트 우려가 일시적으로 잠복된 거지 사실은 우리가 오징어 게임 얘기를 왜 했던 것은 네. 명분과 실리를 가정해서 일단은 민주당의 디폴트를 공화당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숨통을 터지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번에 공화당이 아주 면밀한 시각으로 보면 연장 시한 유예 연장 12월 3일로 못 박았죠.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 임시예산 여사도 12월 3일로 딱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유예 연장 유연되어서 오늘 장 막판에 테이퍼링 이렇게 그 우려보다는 요 문제에 대해서 사실 연장돼서 디폴트는 면해됐지만 그때의 12월 3일 겨냥한다면 지금부터 또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불확실성 변수가 근본적으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오늘 국채금리도 이렇게 올라간 배경이고 여기에 따라서 장마판의 주가가 사실 그렇게 상승분을 반납해서 물론 상승했긴 했지만 상승분이 반락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뭐 인플레 우려에 따라서 테이퍼링 문제는 이렇게 앞당겨질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예상이 지금 페드의 회의가 12월 달 아니까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뭐 고용 문제가 조금 나온다고 해서 이게 앞당겨지고는 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11월, 12월 달이다 보니까 사실 이 물가 문제가 굉장히 상존한 상태에서 페드의 그 테이퍼링 문제는 지금 그렇게 그래서 어제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상태에서는 페드의 의장이 교체가 되지 않으면 네. 테이퍼링에 대한 지금까지 우려는 그렇게 크게 플랫하게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제 제시한 대로 브레이너 이사가 이렇게 차기 의장으로 이렇게 될 때는 그때는 뭐냐 그냥 명분이 있는 거죠.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는 파월 의장이 이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뭐냐 고용 문제라든가 물가 문제 나와서 입장을 변경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바이든 대통령의 페드의 의장에 대해서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월가에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것은 바로 지금의 통화정책 문제에 있어서는 테이퍼링 문제의 변화 가능성은 페드 의장이 교체가 될 때 이제 브레이너는 굉장히 금융 완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인플레 문제, 테이퍼링 문제 입장이 같이 겹쳐서 오늘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디폴트의 유예 연장, 국채 금리 확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많이 올라가는 배경이다. 가장 궁금해하실 대목이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가 장중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강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되면서 이 상승폭을 축소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명쾌한 해석을 들려주셨습니다. 본격적으로 헝다그룹 사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헝다그룹 사태 지금까지 좀 확실하게 해결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헝다그룹 문제가 사실 중국이 이렇게 질질 끄는 문제는 중국의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사실 중국 정부의 시진핑 정부의 확실한 의도가 있으면 이거 그냥 금방 정리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것처럼 우리 뭐 시장 경제냐 또 이렇게 민주주의 체제냐 하는 것은 또 다른 과학에서 뭐 이렇게 달리 평가하는 시각이 있습니다는 아무래도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보다는 어떤 입장이 딱 정리되면 빨리 명쾌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죠. 지금 2개월이 지났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결부되어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2개월 동안에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에 대해서 양국 간 정상회담 이런 문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그런 과정에서 미중 간 중국 내부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문제가 겹치기 때문에 이 문제가 쉽게 정리되진 않는 거다. 왜냐하면 중국 내부 문제라면 중국의 입장만 정리하면 깨끗이 되는데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미국과의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질질 끌어가는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 있어서는 일단은 헝다 문제가 터진 것이 그림자 금융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중국이 통제 속에서도 그림자 금융 통제 벗어난 부분이 하이리드 채권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미국의 헝다라든가 부동산 중국의 그 헝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개발을 내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성남의 대장동사 같은 마찬가지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중국의 인민은행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성분의 축소가 유동성분의 규제가 되다 보니까 요 그림자 국면을 파고들었던 것이 미국의 달러 가치입니다. 왜 그러냐? 수익률은 중국의 하이리스크 채권 시장이 14%고 미국이 4%입니다. 그럼 미국의 달러계 자금들은 지금 미국의 주가 거품대, 집값 거품대, 비트코인 거품대 이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할 것이 이쪽으로 보면 달러계 자금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 8분 만에 888채가 아주 그냥 그 순식간에 8분 만에 이렇게 되는 것처럼 부동산 거품에 심화를 했던 거거든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 중국이 회색 거품서 문제에서 지금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하셨던 회색 거품서 문제는 중국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회색 거품서의 가장 큰 일지적으로 지적했던 것이 바로 부동산 거품 문제거든요. 이게 기득권과 결부돼 있다는 의미예요. 여기서 기득권은 뭐냐? 반시진핑 세력이 되겠죠. 그래서 시진핑의 장기 집권 야망을 위해서 여기에 규제를 들어갔던 것이 결과적으로 헝다 사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헝다 사태. 지금은 이제 원금은 갚을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 차익권에 대한 이자 지급길이 속속속 들어오는데요. 자, 위안화 표시는 지급을 약속했습니다. 2개월이 지났으면 지급을 다 했느냐? 다 실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걸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달러 이자 지급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시진핑의 여긴 야망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과 실리 게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크니컬 디폴트 상태입니다. 여기서 테크니컬 디폴트는 뭐냐면 사실 이자 지급을 못하면 이게 디폴트에 들어가죠. 근데 국제관계 신뢰를 위해 시장가에서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둡니다. 그래서 이때는 디폴트가 발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크니컬 디폴트 양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를 보호해야죠. 투자를 보니까 유럽의 피치사가 어젠가요 헝다그룹에 대해서 더블 C에서 싱글 C로 강등했습니다. 네. 요건 이제 시청자 여러분 더블 C에서 C로 하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간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이게 이제 투자와 투기 등급의 기준이 사실 그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리플 A, 트리플 더블 A, 싱글 A 이런 구조로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과정에서 WC에서 싱글 C로 보는 것은 강등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뭐든지 이렇게 투자 등급이 강당하면 모든 부동산 가치라는 건 그렇습니다. 장부상 가치가 딱 있지만 이 신뢰가 유지할 때 그 가격을 받는 거거든요. 그 가격을. 근데 이게 문제가 있다면 시청자 여러분도 저 아파트가 문제가 있다면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겠습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동산 가치가 쭉 떨어진다. 그러면 헝다그룹 입장에서는 저 이자 지급해야 되는데 자,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에서 뭐냐 지원을 하지 않으면 디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국유화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핵심 가치가 있는 것은 시장에서 그냥 투자자 책임을 남기는 거고 그다음에 핵심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딱 국유할 때 그거 인수하기 위해서 비용이 적게 들고 그거 딱 인수하면 그만큼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 조치의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진리 끌다 보니까 자 헝다그룹이 중국의 2위의 부동산 개발 업체지 않습니까? 네. 그보다 부채 비율이 만 대 있거든요. 우리가 어제 어감이 이상합니다는 화양 뭐 저렇게 이게 네. 어감이 이상해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제2, 제3의 사태가 터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은 달러 표시 채권에 대한 이자는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헝다그룹 사태가 처음 발발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2의 리먼 사태로 현실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좀 확산되는 양상이었는데 지금을 살펴보면 세계 부동산 시장에서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는 정반대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헝다그룹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리먼 사태랑 같이 이렇게 연결시키는 각도가 전문가들이 나왔죠. 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2008년, 2009년에는 부동산에 대해서 요거는 미국의 사실 그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쪽에 투자은행이 주가 된 거다. 그러면 그 투자은행들은 글로벌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네. 그건 심하다. 그리고 레버리지 비율이 크다. 그렇죠. 그럼 마진콜이 발생했을 땐 위기의 비용을 다른 나라에 전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는 위기에 따른 비용이 다른 나라에 전가시키니까 다우존스 지수가 뭐냐 위기 발생 강국에도 불구하고 40% 떨어졌는데 반해서
피해갈 거로 봤던 중국이 상하이 지수가 6,300에서 1,700으로 한 75% 떨어진 배경이고 네. 한국도 그때 2,000에서 사실 당시 890까지 이렇게 떨어졌던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이거든요. 근데 이 사태가 터졌을 때는 중국은 뭐냐? 이 글로벌 정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다른 나라 전가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위기에 따른 비용을 다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데 다른 게 전가시키지 않으면 중국 내부적으로 또 주변국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는 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인접 국가 간에 이렇게 다른 국가 간의 컨테이전 이펙트는 적다. 그래서 중국의 국부적 성격을 갖고 있다. 지금 그대로 얘기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홍다그룹과 관련해서 버터플라이 이펙트, 나비 효과다 하는 얘기가 있고 드레인 이펙트, 배출 효과, 밀어내기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2008년, 2009년 생각하면 됩니다. 위기 발생군 미국이 다른 나라에 더 이렇게 전가시키다 보니까 위기 발생군 미군 다우존스 지수가 40% 떨어진 데 반해서 피해갈 거로 봤던 한국과 중국이 75% 떨어지고 그다음에 한국의 코스피가 65% 떨어졌던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드레인 이펙트는 뭐냐 하면 자 위기에 따른 비용을 중국이 퍼다 보니까 중개 부동산에서 자금이 이탈되겠죠? 네. 이 자금 어디로 가겠습니까? 자 부동산식 이탈하는 자금은 중국 내부 자금도 있고 또 달러의 자금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이 위기에 따른 비용을 국부 성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탈 자금이 밀어내기였다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네. 요 밀어내기 향방을 자유죠. 이게 드레인 이펙트다 이렇게 됐습니다. 요걸 이제 보시면 그래서 2008년에는 나비 효과 때문에 당사국인 미국보다도 중국과 한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은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번 사태는 국부적 성격 중국이 주변국에 영향을 받는데 부동산 자금은 어떠냐? 부동산 자금은 밖으로 이탈된다. 왜냐? 그동안 중국의 고도 성장 과정에서 국내 금융사도 거기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이 자금이 이탈하는 자금들의 향방은 어딘가 가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부동산으로 가는 성격이기 때문에 세계 부동산 시장의 세컨드리 이펙트가 되는 겁니다. 그게 드레인 이펙트다 이렇게 됐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의 집값을 보면 미국이 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률이 지금 헝다그룹 사태 이후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로 통계가 이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보면 부동산은 성장에 이렇게 유례 비례한다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고성장하는 국가는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는 중국이 미국보다 월등히 집값 상승이 높았습니다. 근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미국이 중국보다 이렇게 집값 상승이 높은데요. 헝다 사태가 터지고 나서는 이 미중 간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우위, 중국이 낮은 그래서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성장률이 지금 6.5%고 중국의 성장률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7.9%에서 성장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헝다 사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집값이 얼만큼 격차가 벌어지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통계가 2분기 통계이기 때문에 2분기 통계로만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위의 사태는 이제 한번 더 갈게요. 미국의 15개 도시의 집값 상승률이 올해 2분기에 19.6%였습니다. 이건 작년 2분기 대비 항상 집값 상승 전년 동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19.6%였습니다. 중국 본토의 집값 상승, 여기는 광저우라든가 뭔가 상하이라든가 전부 중국에서 집값의 아주 핵심적 지역을 다 포함한 겁니다. 5.6% 고쳤습니다. 예. 계산해 보십시오. 3.5배가 미국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특징은 가장 최근의 통계인데요. 8월 달에 상하이가 집값 상승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현지에서 우리 현지의 현우 특파원이죠. 그래서 직견 것을 보내줬습니다. 마이너스 전환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통계가 어제의 조선일보인가 거기서 통계 인용한 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지 특파원들이 아주 생생하게 왜 이렇게 한국경제신문에서 여기 뒤쪽에 현지 특파원을 보내느냐 하면 우리가 통계에서 지금은 더 빨리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하이 집값이 마이너스로 올랐습니다. 이건 굉장히 충격적이거든요. 국내 금융사에서 이립해서 지금 장부상은 괜찮다 하더라도 나올 때 이게 얼만큼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장부상 가격으로 나올까 하는 측면은 시청자 여러분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자 미국은 집값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부담을 느낍니까 안 합니까? 전앵커 느끼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헝다 사태에서 경우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거든요.
헝다 사태 가지고 드레인 이펙트에서 중국에서 이탈된 자금, 여기 달러의 자금도 요 자금이 뭐냐? 설령 자기 자금이라 하더라도 자 달러 캐리 자금을 주도하는 스미스 부인의 자금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집값을 더 투자하면 거품이 더 증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미중 간의 관계에서 보면 미국이 오글재임을 당하는 거죠. 이게 지금의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라든가 그다음에 시진핑이 이렇게 협상에 정상회담에 나가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시진핑 정부가 미국의 목줄제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는데 왜 이런 시각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까? 자산 부분에서는 사실 중국이 외환 보유가 많은 국가죠. 네. 그죠? 지금 3조 3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돈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줄에서 자산 부분이 많이 좌우되지 않습니까? 네. 금융 부분이 실물보다 사실 우위에 있지 않습니까? 과거는 금융과 실물에서 실물이 선도였고 금융이 팔로링입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금융이 실물보다 3배는 높습니다. 금융이 파이낸스가 리얼 섹터의 리딩 인더스트리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돈줄을 갖고 있는 것이 뭐냐? 미국의 페드 입장에서는 중앙은 돈 푸는 거고, 자, 중국은 돈을 벌어가지고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돈줄을 갖고 있다. 이거 가지고 상대방에 이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2014년 아시죠? 이때 당시 앨런 그리스번이 의장이었는데요. 그때 뭐냐 우리가 1990년대 뉴 이코노믹 벤처 신화에서 IT 신화 9/11 사건의 정시 붕괴돼 이런 과정에서 자산 부분의 거품을 인식했던 앨런 그리스번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사실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서 대출세 꺾이고 이렇게 해서 자산분을 잡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막대한 외환보를 갖고 있는 중국이 사실 미국의 국채를 사줬거든요. 국채를 사니까 바운드 프라이스 채권 가격이 올라가 국채 금리 낮아져. 네. 중앙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올렸는데 국채는 낮은다. 이게 그린스펀스 거거든요. 그래서 자산 부분의 거품이 더 심해져 가지고 2008년 서브프라임 겪고 있는 직간접적인 원전이 됐다. 작년에도 한번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작년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해서 경제 피해가 있습니다. 중앙 입장에서는 뭐냐? 페드 입장에서는 페드 설립 이후에 무제한 채권 멤버할 정도로 금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뭐냐? 중국이 국채를 이번에는 거꾸로 보유 국채를 팔았거든요. 그다음에 시장 금리가 거꾸로 이렇게 빨리 떨어지지 않았던 배경입니다. 그래서 페드의 정책을 무력화되는 단계인데요. 이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이 아주 부동산 돈을 많이 풀어서 지금 뭐냐? 경제가 인슐레이션에서 절연해서 지금 붙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값 상승 많이 올라가죠. 집값을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까? 지금 연일 경고 나오죠. 근데 헝다 사태에 의해서 여기에 사실 드레인 이펙트가 작용해서 미국의 집값을 부추기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페드든 뭐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오글재는 거죠. 이런 각도에서 지금의 이 문제가 질질 끌어가는 것은 미국도 부담이 되고 있다. 리먼 사태와는 다른 각도에서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 사례들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용을 해보면 미국의 집값이 중국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상 급등할 경우에 페드도 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주시죠. 페드는 11월, 12월 마지막 이제 두 차례 이제 페드 네. 했죠. 지금 이제 골격은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죠? 이제 추진한다. 9월달 테이퍼링 결정했으니까. 추진한다. 그리고 이제 자 2대1로 풀등에서 2대1로 줄인다 하는 측면으로 이렇게 됐죠. 근데 지금 페드 입장에서 지금 헝다그룹 문제에서 집값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미국의 집값이 올라가면요. 돈 있는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이걸 이용해서 사실상 뭐냐 집을 사게 되는 배경이거든요. 그래서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집값도 거품이 되고 가계부채도 지금 위험수위가 더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집값도 줄여야 되고 거품도 줄여야 되고 그다음에 가계부채를 줄인 차원에서 우리와 뭐 똑같죠? 그런 측면에서 사실 테이퍼링 문제에 여전히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는 MBS를 먼저 줄이고 국채를 나중에 줄여야 된다 하는 이런 쪽의 투 스피드 테이퍼링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가능성이 열려져 있다. 네. 이런 문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드 입장에서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정부도 강남을 비롯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헝다그룹에 따른 배출 효과 때문에 오히려 가격이 더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들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 집값이 잡힌다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번 정 PD가 그냥 수치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세계 주요 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2분기에 작년까지 하면 서울 집값이
세계 그 주요 도시 이렇게 48, 46, 48 이렇게 돼서 이건 이제 조금 표본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46, 48개로면 작년까지만 해도 중위수로 됐습니다. 중간 정도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2분기 통계가 이렇게 가장 최근 통계인데요. 서울 집값이 작년 동기에 19.6%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빨리 올라간지 세계 주요 도시 집값 중에 4위를 기록했더라고요.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게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였습니까? 캐나다 토론토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요. 사실 세계 이 46개 주요 집값에 보면 경제 발전에 비해서는 서울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비해서는 저 46개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경제 발전 정도로 볼 때는 서울이 뭐냐? 서울이 저게 이렇게 46개 대부분 선진국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2분기에 이 기업의 평균적으로 8.2%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집값 상승률이 얼마나 크게 올라갔는지 이게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시청자 여러분, 현 정부에서 26차례 굉장히 강도 있게 이 모양새 저 모양새 나올 수 있는 정책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엊그제 이렇게 국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는 우리가 전세에서 은행 대출 주인다 하더라도 6호들은 있잖아요. 그렇게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대출 제한이 없는 상태에 들어온다 아니겠습니까? 도곡동 펜트하우스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대출 규제 없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지금은 세계가 하나다. United States of World다. 한국의 내부 사정만 생각해서 집값을 잡겠다. 이렇게 해서 금리도 올리고 대출도 지금 모조리 졸리죠. 한 지점당 이렇게 대출 규제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점당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요. 그리고 신용대출 쓰라쓰라 이렇게 하다가 또 이렇게 갑작스레 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꾸 소프트 랜딩 해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저렇게 지금 시장에 무리를 주는 상태에서 굉장히 옥을 재고 있는 이런 상태에 경제 강자들이 나서서 회색 코뿔소 나서서 이렇게 퍼펙트 스톰 이렇게 되는데요. 한 번의 경고성 차원이 모르더라도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해서 가계부채를 잡겠다 하는데요. 그럼 시장이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잡느냐 물가 잡을 수 있습니까? 세계적 현상인데 공급망 부분인데 금리 인상은 공급망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 금통위원분들 아시겠습니다는 금리 인상은 디맨드 풀 사이드에 물가가 잡혀서 금리를 올리면 자 대출 규제 해가지고 이렇게 잡는 거지. 지금 공급망 부분은 사실 금리 인상 가지고 잡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이제 정책 목표 대비 원인 대비 대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은 강남 집값이 잡히지 못하고 수도권 집값이 잡히지 못한 요인이거든요. 근데 더더욱이나 문제는 지금은 가격이 그렇게 신뢰성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혼탁한 환경. 이게 이 얘기는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의 사태가 되는 대장동에 이렇게 거기 들어가 있는 이렇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게 아파트 가격에 대해서 신뢰성이 있느냐 하는 측면에 굉장히 눈물을 짓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일석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가격에 되게 서프라이 디맨드의 프라이스 메커니즘의 신호를 잘 작동시켜야 되는데요. 이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지금 혼탁한 문제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서도 자 이게 20억, 30억, 40억 이렇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가격 탄력 상대를 수요라든가 이 조정이 가야 되는데 20억, 30억, 40억 그래? 가격에 대한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게 이제 큰 문제지 않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 페일러에서 이주열 총재께서는 그런 글로벌 마인드에서 헝다 사태에서 거기서 이탈된 드레인 팩터에서 자금이 다시 한국에 얼마큼 들어온지 아이고 엊그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거기 대출 오고제대 대출 없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근데 거기에 물량이 몇 개면 나오겠습니까? 물량이. 근데 그 사람들이 확 해서 하면 프라이스에서 가격은 올라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면 그만큼 물량 거래가 많습니까? 한 개, 두 개 거래하는 거 가지고 시가가 형성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을 좀 염두에 두셔서 글로벌 정책을 할 때는 이렇게 김현미 장관도 글로벌 감각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되는데요. 지금도 좀 글로벌 쪽에 좀 감각을 갖고 좀 한국의 부동산 대책도 좀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헝다 사태로 인한 중국의 부동산 이탈 자금이 한국과 미국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내용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